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입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커피 판매점 풍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몇 주 전에 그 맥스웰 하우스라는 유명한 커피 브랜드의 탄생 비화를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변에서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네. 예, 제가 커피 전문가가 된 이후에 주변으로부터 가장 자주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커피 얼마나 드세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주변에서 늘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하루에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예, 제가 뭐 하는 강연 참석자들이든 네. 오랜만에 보는 저의 뭐 친구들이든 저에게 정말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을 분석해 보면 저의 이미지가 보이죠. 예,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실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 예,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그 질문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네. 나름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결과 알게 된 지식을 기초로 저의 커피 생활을 나름대로 네. 이렇게 조절을 했거든요. 저희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정도의 커피를 이렇게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커피로 인해서 어떤 뭐 장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정도라. 어느 정도인가요? 네. 궁금하네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하루에 2잔까지는 편하게 마시고 네. 3잔 이상을 마셔야 하면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마십니다. 이 3잔부터는 마시다가 네. 뭐 남긴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묽게 해서 마신다든지 그러죠. 뭐 그러니까 뭐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커피 대접을 했는데 제가 마시다가 남긴다든지 하면 뭐 커피가 맛이 없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수는 오늘 커피를 3잔째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3잔이에요? 예,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하루 카페인 흡수량을 기준으로 제가 판단한 건데요. 실제로 마셔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식약청 기준이 정말 딱 맞더라고요. 네. 식약청이 권장하는 일일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그리고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체중 1kg당 2.5mg 이하니까 50kg 정도 되는 뭐 중학생은 125m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한 잔에는 75 내지 200mg 정도 그리고 캔커피 한 병에는 8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요. 네. 이 콜드브루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많이 드시죠. 더치커피라고 불리는 이 차가운 커피 한 잔에는 그보다 많은 100 내지는 4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성인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2잔에서 3잔 사이가 뭐 적정량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원두가 무엇이냐에 따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둘째,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죠.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마신 사람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이런 몇 가지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의 커피를 알아내고 그것에 맞게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2잔과 3잔 사이가 정확하게 저에게 맞습니다. 카페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소개했듯이 189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음식점, 뭐 전차역, 기차역, 병원 등등에 등장하기 시작한 끽다점이나 카페에서 신상품인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서구에서는 커피가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에 잇따라 이제 성공하면서 소비력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육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 전통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나름 부의 상징이었죠, 그죠? 돈이 생기면 일단 고기를 먹죠.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뭐 좀 가난하다는 의미였고요. 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적인 육류 소비 증가를 가져오는 데는 냉장 선박의 등장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죠. 1880년대에 냉장 시설을 갖춘 대형 화물선이 처음 등장하면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싼 소고기가 미국과 유럽인들이 식탁에 오르죠. 이 덕분에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다 10대 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그 이후에 좀 망했지만. 네. 문제는 이런 새로운 식생활의 등장과 함께 서구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전에 없던 이 심혈관계 질환 등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각종 성인병들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에 이런 새로운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놓고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와중에 새로운 질병을 가져오는 원흉으로 지목을 받게 되는 것이 커피였습니다. 특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란 이 미묘한 물질이 온갖 성인병의 주범처럼 이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네,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처음 알려진 것은 훨씬 이전 1819년이었거든요. 커피에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과학자 프리드리프 룽게였습니다. 이 룽게 이후에 과학자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당시에 콜라도 이제 막 등장했거든요. 녹차, 뭐 홍차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커피의 유행과 동시에 각종 성인병이 나타나니까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뭐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제 그러다 이것을 기회로 여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장면에 등장하듯이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 첫 번째로 등장해서 각광을 받게 된 사람은 커피 대용 식품 개발업자였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 대신 이것을 먹으면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대체 식품 하나가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뭐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즐기는 식품의 하나입니다. 서양에서는 모닝커피와 쌍벽을 이루는 아침 식품이고요. 특히 뭐 바쁜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식품인데 짐작 가시죠? 네, 짐작 가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 오늘 아침에도 아이 먹이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시리얼 아닌가요, 시리얼? 맞습니다. 시리얼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옥수수를 주재료로 한 간편식품 시리얼을 개발한 사람은 존 켈로그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존 켈로그는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1852년에 태어났어요. 이 해에는 고종 황제, 뭐 일본의 명치천왕,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맥셀하우스 창업자 조엘 칙 등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이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과 의사 자격증 하나도 어려운데 둘을 다 취득을 했는데 켈로그가 선택한 직업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뭐냐 하면 고향 근처에 있던 한 요양소의 지도사가 됩니다. 이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던 제7 뭐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기독교의 한 교파에서 운영하는 요양소였습니다. 네. 켈로그 집안은 대대로 그 교파에 속했었거든요. 뭐 중요한 것은 이 교파가 금욕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금욕을 강조한 나머지 켈로그는 결혼 첫날부터 각방을 쓸 정도였어요.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당연히 자식은 없었는데 40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뭐 키웠던 걸 보면 이 켈로그는 꽤 뭐 인간성이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1894년에 개발한 것이 바로 시리얼의 주재료인 콘플레이크였는데 이 켈로그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 제품의 용도로 내세운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침 식사용 간편식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아침 식사에 적합한 식품이라고 광고를 했지만 켈로그가 특별히 내세운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리얼은 이 성욕 억제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네. 단백질 덩어리인 육류 섭취가 성욕의 원인이고 이것이 부도덕한 사회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은 옥수수 시리얼을 개발한 거죠. 처음에는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는 일부 기독교 교파를 중심으로 인기를 끕니다. 이 콘프레이크와 우유를 섞어서 먹는 시리얼을 아침 식사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이어서 켈로그는 자신의 콘프레이크를 광고하면서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커피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커피는 정신 이상의 원인, 몸에 해로운 마약이라고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켈로그가 가진 그 의사로서의 명성을 타고 이런 얘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이 점차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아침 식사로 모닝커피 대신 시리얼을 택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서양인들이 아침 식탁을 차지하던 시리얼이 뭐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뭐 아나운서께서도 즐기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리얼이 정말 그런 뭐 욕구 억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일종의 가짜 뉴스죠. 네. 네, 다행이죠. 그런데 켈로그에 이어서 그의 커피 비판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커피 유해론 지지자가 나타납니다. 뭐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커피 소비가 실제로 위축됩니다. 켈로그보다 2년 늦게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난 찰스 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익숙하죠. 예. 이 사람이 태어날 당시 스프링필드에서 링컨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스프링필드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포스트는 날 때부터 그리 건강한 편이 못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신경쇠약증으로 다니던 일리노이 대학을 중퇴를 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며 부동산 사업, 농기계 사업 등을 해서 돈을 버는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지자 켈로그가 운영하던 미시간주의 그 요양소로 이주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지병이 신경쇠약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진 켈로그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죠. 마침 켈로그가 콘플레이크 다음으로 개발해서 시판을 시작한 캐러멜 커피 시리얼의 레시피를 알아냅니다. 이 커피를 비판하던 켈로그도 커피의 인기에 편승을 해서 커피 향이 나는 시리얼을 개발한 건데 그 레시피를 포스트가 빼내죠. 그래서 시리얼과 성분이나 맛이 유사한 음료를 개발을 합니다. 1895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오농민전쟁, 뭐 청일전쟁, 을미사변 등으로 난리가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음료를 둘러싸고 편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스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음료죠. 그런데 남의 레시피를 빼내서 쓰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네, 켈로그가 문제를 삼아 소송까지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참 관대한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처음부터 포스텀이라는 낯선 이 시리얼 음료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전략이 먹히면서 날개도 친 듯이 팔립니다. 첫 번째는 광고였습니다. 포스텀의 첫 광고 문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건강이 첫째, 행복은 따라옵니다. 커피 대신 포스텀.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대신 포스텀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죠. 안 해요? 네. 뭘까? 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광고의 시초였죠. 두 번째는 커피 유해론 전파입니다. 켈로그보다 훨씬 심하게 커피가 해로운 음료라고 광고를 하는데요. 네. 커피를 마시면 심장병, 신경통, 신경쇠약 등 온갖 질병에 걸리고 커피 대신 자신의 음료인 포스텀을 마시면 이런 질병을 모두 예방한다고 광고를 하죠. 당시 육류 소비 증가로 새롭게 등장한 공포스러운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충수염. 우리가 아는 맹장염이에요. 이 병이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던 때였는데 포스텀은 자신이 만든 음료 포스텀을 마시면 충수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충수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희소식 중인 희소식이었습니다. 뭐 너나 없이 포스텀에 빠지게 되죠. 거의 뭐 만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료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걸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 믿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건강 염려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런 병으로 가족이나 친지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뭐 호소력이 있었죠. 포스텀의 인기가 치솟아요. 그럴수록 포스텀은 더욱 과감한 광고를 합니다. 뭐 이번에는 포스텀이 손상된 뇌를 회생시킨다고 광고를 하죠.
손상된 뭐 모발 정도가 아니라 뇌를 회생시킨다. 뭐 엄청난 소식이죠. 예, 학교 교육에서 암기력이 중시되던 당시였거든요. 미국에서도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뇌를 회생시킨다는 광고에 반응을 하면서 포스텀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치솟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 커피는 만병의 근원, 포스텀은 만병의 예방 내지는 치료제라는 얘기가 통하던 게 미국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텀의 영향으로 커피 소비가 좀 눈에 보이게 줄었나요? 예, 포스텀이 커피 인기를 완전히 뭐 억누르지는 못했지만 커피 소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18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커피 소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면서 커피 가격까지 하락할 조짐을 보였거든요. 뭐 오늘 소개한 포스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고에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후 미국 최초의 인스턴트 식품인 포스텀은 커피 대용식 음료로 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뭐 사실 맛이나 성분에서 보면 커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이 회사에 어느 날 위기가 닥칩니다. 음료 회사의 위기라면 뭐 음료에서 벌레가 나왔다든지 뭐 불순물이 나왔다든지 뭐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 그런 통상적인 이유가 아닌 독특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포스텀을 광고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충수염, 이 예방 냉장, 효과였거든요. 그런데 포스트가 덜컥 충수염에 걸린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충수염에 걸리고 포스텀을 마시면 충수염을 예방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본인이 충수염에 걸린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글쎄요. 이 수치스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창업자는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포스텀은 계속 잘 나가죠. 우선 당시 미국 사회를 감싸고 있던 강한 그 건강 염려증 덕분이고 다른 하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노동자 우대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그 포스텀 시리얼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주고 네. 가장 훌륭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1920년대에 이르자 포스텀 시리얼 주식회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식품회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가 유해하다는 광고가 결국은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성공한 거죠. 이 포스트가 사망한 후에 재산은 딸인 마요리 포스트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1923년에는 이 회사가 당시 경쟁 식품회사였던 제네럴 푸드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유명한 젤로사를 포함해서 뭐 초콜릿 회사, 시럽 회사 등을 순서대로 합병하면서 미국 최대의 식품회사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1928년에 커피 회사 맥스웰 하우스까지 인수합니다. 네. 커피를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회사가 미국 최대의 커피 회사를 또 인수해서 커피를 팔게 되는 아이러니죠. 1929년에는 포스텀이라는 회사 이름을 버리고 제너럴 푸드로 바꾸어서 현재 뭐 이루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중반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포스텀 광고가 우리나라에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커피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카페인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최대의 식품회사를 탄생시킨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디카페인 커피도 이 시대에 만들어지나요? 네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던 1900년대 초반 분위기가 만든 또 다른 발명품이 바로 디카페인 커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아닙니다. 독일에서 개발됩니다. 이 디카페인 커피는 한 독일인 과학자의 효도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탄생을 합니다. 네, 디카페인 커피를 탄생시키는데 효심이 작용했다고요? 네. 이 커피 생두에서 카페인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것은 1905년 독일인 과학자 루드빅 로젤리우스라는 인물인데요. 약간 소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요. 로젤리우스 아버지는 커피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커피를 즐겼거든요. 로젤리우스는 아버지의 이 카페인 과다 섭취가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고 카페인 중독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죠. 네. 맛은 그대로인데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만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연구와 실험을 아무리 해도 답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근데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카페인 제거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우연한 사고요? 네네. 뭐냐 하면 어느 날 항구에서 커피 생두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부두 노동자의 실수로 생두 박스 하나가 바닷물에 빠진 사고가 납니다. 짠 바닷물에 잠겨있던 이 생두를 버리려고 하자 이 로젤리우스가 버릴 바에야 실험용으로 사용할 테니 달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이 생두를 가져다가 로스팅하여 커피를 내려봤는데 뜻밖에도 이 커피에 카페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바닷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카페인을 흡수한 것이죠. 로젤리우스는 염분이 함유된 물로 커피 생두를 찜으로써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게 되죠. 오늘날도 널리 사용되는 용매를 이용한 카페인 제거 방식이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로젤리우스는 1906년에 카페 해그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죠. 지금도 네.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대규모 디카페인 커피 회사입니다. 오늘은 디카페인 커피 탄생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